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3차원 날개의 양력과 항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력 계수의 기울기, 그리고 항력을 이와 같이 양력이 없을 때 형상이 가진 항력과 유도 항력, 그리고 양력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원래 식은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양항비, 에로바디, 에로바디 맥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항공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필요한 양력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양력을 이루는 상태에서 어, 에로바디가 맥스인 상태를 찾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순항할 때 항력이 가장 작은 상태에서 운항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최소 항력 계수가 이런 관계 CL 제곱 오버 파이 E AR 형태로 표현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양항비는 오직 이 형상에 관련된 함수 EOS, aspect ratio, 그리고 양력이 없을 때의 최소 항력 계수,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런 값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상을 결정할 때 미리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순항할 때 이 항공기의 그 기본적인 전체적인 항력을 보자면 이렇게 induced drag하고 form drag, 즉 형상이 가지는 항력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속도가 낮다고 항력이 낮은 것이 아니고 항공기 전체의 항력을 보면 이와 같이 최소의 항력을 가지는 어떤 속도 구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 항력을 가지는 구간에서 항공기가 날면 된다는 의미고, 그때 효율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거꾸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다면 형상을 이렇게 저렇게 잘 설계해서 최소 항력 구간이 그 속도에서 발생하도록 우리가 형상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렇게 3차원 항력을 낮추는 어떤 방법으로서 스트림 라이닝, 즉 그 형태 전체를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유도 악력을 줄이기 위해서 윙렛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기, 가오리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가지는 게 델타 윙인데, 이 델타 윙 특성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 밑에 그림처럼 실제로 이게 나사에서 이룬 실험한 3차원 항공기 전체의 그 풍동 실험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매끈하고 예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형상 이름은 DLR. DLR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리 같은 곳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도 여기에 그 우리 건대에서 헬리콥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네 명이 뭐 근 10년 정도 한번 우리 학교에 방문하고, 우리도 독일 항공우주연구소 DLR에 방문하고 이런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사진의 이름이 DLR F6 윙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떼서 날개만 풍동 실험하기도 하는데, 이건 전체를 했다는 의미로 동체, 그리고 나셀, 파일럿. 나셀은 뭐냐면 요 엔진의 전체 껍데기를 엔진 전체를 나셀이라고 부릅니다. 파일럿은 이 엔진과 날개를 연결하는 그 접촉 부위를 파일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놈은 기본적으로 뭐 재원이 이렇고, 실제 디자인할 때 마크 넘버 0.75 상태에서 CL이 0.5가 되도록 하는 게 순항의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 결과가 실제 제대로 설계했는지 풍동 실험이나 전산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음각에 따라서 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마커 넘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요 컴포넌트들이 항력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풍동 실험과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CFD로 이제 요 도면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제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네요. 2008년 2008년이 아니고 2005년이 한 15년 되네요. 그죠? 그때 제가 그 만든 CFD 코드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항공우주학회의 Direct Prediction Workshop에서 항력 예측에 대한, 그래서 나름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형상을 서로 공유하고 이걸 CFD로 예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 만약 다르다면 왜, 무엇 때문에 다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했던 그때의 자료입니다. 이런 형상이 주어지면 먼저 이 표면에 대한 어떤 격자, 여러분들 그 에디슨 CFD 할 때도 했지만 요 격자, 메쉬 또는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격자가 이때 한 2천만 개, 3천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를 내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동일한 어떤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 표면의 격자 또는 이 공간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공간을 다 조그만 육면체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뭐 각각의 밀도라든지 온도, 압력, 뭐 속도 이런 것들을 쭉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 난류 유동에 대해서 풀었고, 난류 모델을 쓸 때 모델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CFD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격자 수렴성, Grid Convergence에 대한 연구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격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먼저 이 작업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공간을 많이 조각내면 낼수록 좀 더 정확한 값으로 수렴을 해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격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훨씬 그 컴퓨터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22코어, 요즘에는 핸드폰도 뭐 16코어 이런 거 나오고 하는데 맞나요? 8코어 뭐 이런 거 쓰는데 옛날에는 22코어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를 진짜로 22개를 쌓았습니다. 지금 쓰는 컴퓨터는 대부분 4코어, 8코어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코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안에 그냥 코어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PC를 22개를 말 그대로 다 서로 네트워크로 엮어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고 격자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코어스한 격자, 그러니까 이 격자 수가 200만 개입니다. 그리고 미디엄한 격자, 즉 공간을 내가 400만 개의 사각 육면체 박스로 나눴다는 얘기고, 파인한 격자, 조밀한 격자는 1300만 개를 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격자 수의 마이너스 3분의 2 승으로 이렇게 나누고 항력 계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실제 실험 데이터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295 카운트 정도 되겠습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4승 오더부터 뭐 얘기할 때 0.0001 하면 헷갈리니까 이걸 1 카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콜스 할 때
미디엄한 격자를 썼을 때, 파인한 격자를 썼을 때 점점 실험치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쭉 익스트라폴레이션 한 값을 이렇게 보면 294 카운트 정도의 값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에러가 뭐 1%도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에러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인이나 미디엄 뭐 요 정도 격자를 우리가 사용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 1% 이내의 어떤 정확도를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적절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은 크게 이제 전체 형상에 대한 계산, 그리고 날개와 동체만 있을 때 형상. 이 계산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둘을 연결하는 낫셀을 없애고 계산을 하기도 하고, 요 날개를 떼고 동체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CFD를 통해서 계산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게 요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받음각에 따른 양력계수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격자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 동그라미가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비해서 계산 값들이 대체 좀 높은 값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는 그게 이제 풍동은 앞에 사진에서 봤지만 어떤 사각형 박스 안에서 이를 비행체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고, 계산은 이렇게 실제 상황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계산이다 보니까 실제를 조금씩 예측하지 못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판단해서 실제로 코렉션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그림은 그래서 저 풍동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나타나는 거, 그래프가 뭐냐면 이 CD 항력 계수에 대한 양력의 변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드랙 폴라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양항 곡선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여기에 보시면 그 아까 받음각에 대해서는 이 C의 양력 계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양항 곡선을 드랙 폴라를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잘 맞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받음각이 풍동 내부에서 실제 정확한 영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잘 맞고, 즉 양력이 커질 때, 양력이 점차적으로 커질 때 항력도 대체적으로 2차 함수 CD가 대체적으로 CL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낫셀하고 파일럿, 즉 엔진 요소까지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실험에서 얻은 값에 비해서 상당히 큰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뭐 어디서 발생했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엔진, 그 다음에 엔진 전체, 그리고 낫셀만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양력 항력 계수를 이렇게 쭉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항공기의 항력 계수에서 그 엔진으로 인한 효과를 빼고 나면 그 차이가 추가적으로 엔진을 붙임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항력이 되겠죠. 그걸 이제 인스톨레이션 장착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엔진 내부의 항력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매저해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인스톨레이션 드래그이 이 실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쭉 측정이 되고 CFD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10카운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결과랑 이렇게 한 30% 정도의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10카운트, 20카운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30카운트 정도 차이가 생기니까 실제로 낫셀하고 파일런이 있는 곳에 이런 장착 항력을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잘 맞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장착함으로 생기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오류를 우리가 지금 예측을 못했거나 뭐 측정을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마크 넘버에 대한 효과 이런 걸 보면 이제 마하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할 때 이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렇게 배울 텐데 통상적으로 요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걸로 치자면 CD0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다가 마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형태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날개 위에 충격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력계수가 갑자기 마수가 확 커지면 항력계수가 갑자기 커지는 어떤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때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차이점들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파가 생기면 거기에 충격파 뒤쪽에 어떤 유동의 박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윙바디가 붙어 있는 곳에 접점, 예를 들어 지금 날개하고 여기 동체고 여기가 날개인데 이 둘이 붙어 있는 곳에 유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유동이 이렇게 갇혀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CFD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놈 때문에 이놈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실제 실험 모델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의 형상을 좀 바꿔 가지고 거기 이런 그 유동의 박리가 정션 세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실제 우리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된 도면은 요것이 무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제 1년 후 세미나 때는 여기가 붙어 있는 곳이 이렇게 제공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도면과 다른 계산을 했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항공기가 설계되었을 때 풍동 실험, 계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형상을 만들 때마다 풍동 실험을 하거나 또는 막 뭐 온갖 우리 생각을 가지고 CFD로 이렇게 3차원 문제를 푸는 거 그러면 뭐 아주 좋겠지만 아직도 이런 요즘 3차원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실험을 하면 그 자체도 비용이죠. 그죠? 또 계산을 하면 돈이 안 드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컴퓨터를 써야 되고 그 컴퓨터를 운용하는데 또 굉장히 그 냉각을 위한 어떤 고도의 또 에어컨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동 실험이나 CFD 이런 것들은 이제 형상이 어느 정도 후보가 나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집중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CFD를 통해서 익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날개만 CFD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로서 익형 단면은 CFD로 풀 수도 있고 뭐 X포일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간단한 그 3차원 해석이 가능한 CFD를 이용하면 여러분도 금방 이 날개 전체의 유동의 구조
그래서 날개 전체 유동 구조를 보면 팁볼텍스가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시화해 가지고 직접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초창기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도 그런 익형이나 위잉의 양력, 항력의 분포 이런 것들을 CFD를 통해 찾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전체 형상에 대한 해석은 이제 설계가 일정 정도 진행된 후에 예비 후보들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공기역학을 통해서 결론은 그거죠. 익형과 우리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막 이 뭐 그 포텐셜 풀로 뭐 그래서 뭐 조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익형의 특성이 어떤지, 날개의 특성이 어떤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그리고 항공기의 힘을 만들어내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그 장치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익형이고 날개이기 때문이죠.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숙제 지난 시간에도 냈던 것처럼 4장 5장에 보면 요 디자인 박스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실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학기 그 준비된 강의 자료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